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우리 회사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경쟁사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라면서 법무팀이랑 영업팀 전 직원을 소집합니다. 네, 아주 비장하고 긴장감 넘치는 출정식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CEO가 결전을 앞두고 마이크를 잡더니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경쟁사 대표가 내 아들이니까 공격은 하되 절대 상처 입히지 말고 좀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라고요. 와,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고 맥 빠지는 상황이죠. 네, 완전히 밑을 노르시죠.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 역사 텍스트, 그 사무엘하 18장이라는 자료가 바로 이 기가 막힌 모순으로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아주 유명한 텍스트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 심층 탐구의 미션은요, 단순히 고대에 일어난 어떤 전쟁의 승패를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파헤쳐보는 걸까요?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반란의 한가운데서 한 개인의 사적인 감정하고 거대한 조직의 공적인 생존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 도대체 어떤 파국이 벌어지는지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해체해보는 겁니다. 정말 기대되는 주제입니다.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한 국가의 군주인 다윗 왕이 있습니다. 친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완전히 둘로 쪼개졌고요. 국가적인 대위기 상황이죠. 네, 간신히 군대를 추슬러서 이 반란군을 진압하러 나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왕은 출전하는 군대 앞에서, 그것도 온 백성이 다 듣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이렇게 엄명을 내립니다. 반란군의 수계를 살려두라는 지시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 황당한 지시,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텍스트가 군주로서의 다윗과 아버지로서의 다윗이 겪는 그 내면의 분열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투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잔인할 정도로 투명하다? 네. 리더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반란의 쌀을 완전히 잘라내야 하는 거대한 공적 책임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리더의 역할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턱 밑까지 칼을 겨눈 아들조차 막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한 평범한 인간일 뿐인 겁니다. 궁적 책임과 사적 감정의 충돌이네요. 그렇죠. 왕의 이 모순적인 명령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서 출전하는 군대의 지휘체계랑 전쟁의 명분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를 만들어냅니다. 병사들 입장에서는 진짜 미칠 노릇이었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는데 적장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왕의 명령을 어기는 반역자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적장을 살려두면 전투에서 져서 자기가 죽게 되는 완벽한 진퇴양난인 거죠. 네, 지휘체계가 시작부터 붕괴된 겁니다. 이렇게 명령체계가 무너진 상황은 결국 상상치도 못한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양측 군대가 그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에서 격돌하는데 여기서 무려 2만 명이 사망하거든요. 엄청난 사상자 수죠. 네, 근데 텍스트의 묘사가 아주 기괴합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도대체 숲이라는 환경이 어떤 변수로 작용했길래 사람을 칼보다 더 많이 죽일 수 있었는지 그 물리적인 실체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고대의 전투 방식?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들여다보면 이 수풀의 위력이 명확해집니다. 평원 전투랑은 많이 달랐나요? 완전히 다르죠. 당시 정규군은 방패를 맞대고 촘촘하게 진영을 짜서 싸우는 평원 전투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수풀처럼 막 울창하고 지형이 험난한 요수로 군대가 밀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열이 다 무너지겠네요. 그렇죠. 잘 짜여있던 진영은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숨겨진 깊은 골짜기나 늪에 빠지기도 하고요. 낭떠러지 같은 곳이요? 네. 게다가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으니까 막 아군끼리 찌르고 베는 오인교전이 난무하게 되는 거죠. 끔찍하네요, 진짜. 여기에 통제력을 잃은 병사들의 공포가 전염되면서 숲 전체가 거대한 패닉룸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자연 환경 자체가 통제 불가능한 제3의 폭력으로 작용한 셈이죠. 와,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전술이나 지휘체계가 숲 앞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다윗 왕은 전쟁 전에 내 아들을 살려달라 이러면서 전쟁의 양상을 자기 통제 아래 두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든 컨트롤 해보려고 했죠. 하지만 수풀이 사람을 삼켰다는 건 일단 전쟁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폭력이 시작되면 최고 권력자의 알량한 계획 따위는 완벽하게 무력화된다. 맞아요.
자연의 혼돈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요. 지휘체계라는 인간의 소프트웨어가 이미 왕의 그 모순된 명령으로 고장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소프트웨어 오류. 네, 그리고 수풀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자연의 하드웨어가 그 혼돈을 극대화한 거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총체적 붕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무자비한 수풀은 곧바로 반란군의 수장인 압살롬의 운명을 직접 심판하는 사냥꾼으로 돌변합니다. 그 장면 봤죠? 수풀이 스스로 사냥을 시작한 것 같은 묘사가 진짜 압권입니다. 여러분, 전투가 막 혼전으로 치닫는 와중에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네, 급하게 달아나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필 아주 큰 상수리나무 아래를 지날 때 그의 그 풍성한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단단히 얽혀버립니다. 참 기가 막힌 우연이죠. 타고 있던 노새는 앞으로 쑥 빠져나가버리고요. 한나라를 뒤흔들었던 그 화려한 반란군의 수장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버리죠. 여기서 압살롬의 머리털이 가지는 의미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털이 단순한 털이 아니었죠. 네, 이전 기록들을 보면요. 압살롬의 머리털은 1년에 한 번씩 그 무게를 달아볼 정도로 막강한 카리스마와 권력 그리고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무기였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화려한 상징이 순식간에 자신의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올가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권력의 허망함을 이토록 시각적이고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또 있을까 싶어요. 인간의 오만함이 통제 불가능한 환경과 딱 만났을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무력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아이러니죠. 출퇴근길이나 일상에서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부터 벌어지는 이야기에 특히 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아주 흥미진진한 정치적 딜레마가 펼쳐지니까요. 맞습니다. 공중에 매달린 압살롬을 발견한 어떤 이름 모른 평범한 병사가 군대의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네, 요압 장군에게 달려가죠. 그랬더니 요압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그걸 보고 왜 당장 쳐 죽여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내가 너한테 은 10개랑 화려한 띠 하나를 포상으로 주었을 텐데 하고요. 현장 지휘관 입장에서는 적장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자 이 병사가 아주 기가 막힌 반박을 쏟아냅니다. 당신이 내 손에 은 1000개를 쥐어준다 해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겁니다. 아주 단호하네요. 네, 왕이 우리 모두가 듣는 데에서 그 소년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드는 거죠. 이 평범한 병사의 답변 속에는요. 거대한 권력의 틈바구니에서 실무자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터득한 그 고도의 생존 본능이 담겨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요? 네. 그는 현장의 지휘관인 요압이 당장 원하는 것과 최고 권력자인 다윗 왕이 지시한 명령 사이에 그 치명적인 간극을 아주 정확하게 읽어낸 거죠. 저는 이 병사의 상황 판단 능력을 넘어서서요. 상사를 향해서 이렇게 직언을 날리는 대목에서 완전히 감탄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병사가 요압에게 이렇게 뼈를 때리거든요. 만약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를 죽였다면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대적하며 버렸을 것입니다. 라고요. 와, 철저하게 꼬리 자르기를 당했을 거라는 걸 빼뚫어 본 거네요.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상사가 공식적인 매뉴얼,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랑 어긋나는 은밀한 지시를 내렸어요.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 지시를 따랐다가는 결국 모든 책임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희생양이 될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인 거죠. 이 이름 모를 병사는 그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딜레마를 아주 완벽하게 방어해낸 겁니다. 리더십의 분열이 밑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어떠나 잔인한 폭력이 되는지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사례입니다. 맞아요. 결국 병사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요압이 자기가 직접 나서잖아요. 네, 너랑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다면서요? 작은 창 3자루를 딱 들고 가서 아직 나무에 매달려서 살아서 막 발버둥 치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요압의 부하 10명이 달려들어서 반란군의 수장을 완전히 끝장내버리죠.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저는 요압의 행동에 아주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거든요. 어떤 의문이시죠? 최고 군주가 전군이 듣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살려두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명확한 왕명이었죠. 그런데 총사령관이 그걸 정면으로 어기고 아들의 심장에 창을 꽂았단 말이죠. 이건 단순히 명령불복종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반역 아닙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혹시 다윗의 권력을 자기가 넘보려는 요압의 어떤 정치적 야심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원한이 폭발한 걸로 해석해야 할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명백한 반역 행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요압이 이런 결정을 내린 메카니즘을 뜯어보면요. 단순한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지극히 차갑고 구조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조적인 계산이요? 네, 요압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만약 그 똑똑한 병사의 말대로 압살롬을 살려서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 왕이 아들을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다윗 왕은 아들의 눈물 앞에 마음이 흔들려서 결국 그를 용서할 겁니다. 반란군의 수계를 용서한다? 네, 그러면 반란의 불씨는 고스란히 살아남게 되고 몇 년 뒤에 수만 명이 또 피를 흘리는 내전이 터질 게 뻔하잖아요. 끔찍한 악순환이네요.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 즉 맹목적인 부성애가 국가라는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걸 요압은 꿰뚫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군주 개인을 향한 맹목적인 순종보다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생존을 훨씬 더 높은 가치로 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왕이 사적인 감정 때문에 도저히 하지 못하는 일, 그러니까 국가의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그 수술을 자신이 기꺼이 악역을 자처해서 실행한 셈이네요. 네. 시스템을 수호하기 위해서 리더의 뜻을 꺾어버리는 아주 역설적인 충성인 셈이죠. 역설적인 충성. 정말 소름 돋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죽고 무리들은 그의 시신을 숲을 속 깊은 구멍에 던져넣은 뒤에 그 위에 엄청난 돌무더기를 쌓아 올립니다. 참 초라한 최후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텍스트가 이 초라한 돌무덤하고 압살롬이 살아생전에 세웠던 화려한 기념비를 아주 극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그 대목 기억납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기억해줄 아들이 없다는 걸 막 한탄하면서 왕의 굴짝이라는 명당에 자기 이름을 딴 엄청 웅장한 비석을 세워두었죠. 네, 스스로를 신성화하려는 시도였죠. 하늘을 찌르듯이 세워올린 그 권력자의 화려한 기념비와 이름 모를 숲을 구석에 처박혀서 무거운 돌덩이들로 덮인 비참한 무덤. 아주 완벽한 대비죠. 이 두 이미지가 확 겹쳐지면서 권력과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순식간에 바스러지는 빈 껍데기인지 아주 소름 끼치게 다가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누군가의 시신 위에 돌무더기를 쌓는다는 건요. 철저한 저주와 수치를 의미하거든요. 영광이 아니라 철저한 저주군요. 네. 역사는 그가 의도했던 오만한 영광 대신에 그의 반역이 맞이한 그 끔찍한 파멸만을 영원히 기념하게 된 겁니다. 물리적인 전쟁은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전투를 멈추게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치열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네, 칼의 전쟁이 끝나고 말의 전쟁이 시작되죠. 바로 정보전입니다. 반란군은 진압되었지만 왕의 아들은 죽었다. 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폭발성 강한 소식을 성문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다윗 왕에게 도대체 누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여기서 고도의 정치적 눈치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이 대목부터는 피 튀기는 전투 기록이 멈추고요. 칼 대신 언어를 무기로 삼는 치밀한 외교적 수사학의 세계가 쫙 펼쳐집니다. 언어가 무기가 되는 세계. 네, 절대 권력자에게 배달될 메시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공되는지 지켜보는 건 현대의 관료주의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도 아주 큰 통찰을 줍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라는 아주 젊고 발빠른 전령이 자기가 뛰어가서 보고하겠다고 막 나섭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를 뜯어 말리죠. 네, 오늘은 네가 갈랑이 아니다.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너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상을 받지 못할 거다 이러면서요. 요압은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압은 이 위험천만한 임무를 구스 사람, 즉 이방인 출신의 전령에게 맡겨서 보냅니다. 총알바디로 보낸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포기하지 않아요. 제발 나도 뛰게 해달라고 막 조르고 졸라서 결국 다른 평탄한 들길을 이용해 맹렬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구스 사람을 앞질러버리죠. 이 두 전령의 달리기 경주는 단순한 체력전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두 사람은 지금 하나의 사건을 두고 완전히 다른 목적을 안고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아히마아스의 동기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히마아스의 이 행동은요, 현대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가 임원진한테 보고를 올릴 때 쓰는 체리피킹 전략이랑 똑같습니다. 오, 체리피킹이요? 어떻게 연결되죠? 아히마아스는 성에 먼저 도착해서 왕에게 엎드려 외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왕의 대적들을 다 넘겨주셨습니다. 승전보를 전했네요. 네, 승리라는 그 달콤한 타이틀은 자기가 딱 선점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즉각적으로 가장 중요한 걸 묻잖아요. 내 소년 압살롬은 잘 있느냐? 왕의 관심은 오직 아들의 생사에 있었죠. 그러자 아히마스가 진짜 기가 막힌 대답으로 빠져나갑니다. 요압이 저를 보낼 때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보았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완전히 발을 빼는 화법이죠. 여러분 이거 100% 거짓말이거든요. 그는 압살롬의 죽음을 현장에서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굳이 달려가서 진실을 숨긴 걸까요?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엔 승전의 공로는 자기가 가로채고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폭탄의 뇌관은 뒤따라오는 구스 사람한테 떠넘기려는 아주 얄팍한 계산 아닐까요? 네,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 모든 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네. 고대 사회에서 폭군이나 권력자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은 종종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이 베이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아, 메신저를 죽여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아히마스는 승전보라는 정치적 자본을 획득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죽음을 들은 리더의 극대노라는 그 치명적인 리스크는 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하, 리스크 회피? 그래서 내가 보긴 봤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이런 식의 교묘한 무지로 도피해버린 거죠. 책임을 완벽하게 회피하는 관료적 생존술의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얄밉지만 진짜 영리하네요. 이어서 도착한 사람은 그 엄청난 폭탄을 떠안게 된 구스 사람입니다. 숨을 막 헐떡이면서 도착한 그에게 다윗이 아까랑 똑같이 묻습니다.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네, 피할 수 없는 질문이죠. 여러분이 만약 이 구스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왕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했다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죠. 여기서 구스 사람이 던진 대답은 그야말로 커뮤니케이션의 예술입니다.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기가 막힌 문장이죠. 와, 진짜 압살롬이 칼에 찔려 죽었다는 직접적인 묘사는 단 한마디도 쓰지 않았어요. 이 한 문장이 내포한 외교적 방어력을 좀 해체해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구스 사람은 진실을 숨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아히마아스처럼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팩트는 다 전달했죠. 네. 하지만 당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 잔인하고 사적인 비극을요. 국가를 위협하는 적들의 멸망이라는 공적이고 보편적인 축복의 프레임으로 완벽하게 전환시켜버린 겁니다. 축복의 프레임이요? 네. 아버지의 실품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대신에 군주로서 마땅히 기뻐해야 할 반란군의 최후로 포장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왕의 분노의 화살이 메신저인 자신을 향하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한 언어적 방패를 친 겁니다. 진짜 외교관이네요. 하지만 아무리 절묘한 언어적 방패를 쳤어도 결국 그 뼈아픈 진실의 무게마저 막아낼 수는 없었나 봅니다. 네, 슬픔은 막을 수 없었죠. 구스 사람의 이 정교한 보고를 듣고 난 후 텍스트는 다윗 왕의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아주 날 것 그대로 기록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구절입니다. 건조하게 진행되던 고대의 정치나 군사 기록이 순식간에 한 인간의 가장 깊고 처절한 슬픔으로 곤두박질잖아요. 감정이 완전히 폭발해버리네요. 네, 텍스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감정적인 폭발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국가적 승리를 알리던 구스 사람의 화려한 수서학도, 아히마아스의 얄팍한 정치적 계산도, 다 무의미해지네요. 이 아버지의 원초적인 통곡 앞에서는 모두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에브라임 수풀에서 2만 명의 군사가 참혹하게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쳤습니다. 국가를 전복시키려던 거대한 반란이 마침내 진압되었고요. 다윗 왕조의 존립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적 승리를 거둔 거죠. 맞아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역사에 서서는 단 한 명의 아들을 잃은 늙은 아버지의 찢어지는 통곡 소리에 완전히 묻혀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역사서에서 승자의 환희나 막 영웅적인 업적을 기대하잖아요. 보통은 축제를 벌이거나 농공행상을 하죠. 하지만 이 기록은 그 기대를 철저하게 배신합니다. 다윗은 군주로서는 전쟁에서 승리해 권력을 지켜냈지만 그 대가로 아버지로서는 모든 것을 잃고 철저히 패배해버린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승리했지만 패배했다. 네, 피로 얼룩진 승리의 이면에는 언제나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승자조차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파괴해야만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권력의 아주 서늘한 본질을 객관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수천 년 전 에브라임 수풀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혼돈과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하부 조직원들의 생존술, 국가를 위해 피도 눈물도 없는 결단을 내린 요압의 칼날, 그리고 그 모든 승기를 집어삼켜버린 다윗의 뜨거운 슬픔을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 아주 깊고 치열한 시간이었네요.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 칼과 창이 오가는 물리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 고대의 기록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놀라울 정도로 맞닿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짊어진 사회적 역할이라는 공적인 책임과 내 가족, 나의 인간관계라는 사적인 감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은 살면서 언제든 찾아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딜레마죠. 조직을 살리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이 나 개인에게는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선택일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오늘의 이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뇌리에 계속 맴돌게 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동료들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워 반란군을 진압한 다윗 군대의 평범한 병사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온 병사요? 네, 피와 땀으로 국가를 구하고 성으로 당당하게 들어왔는데 여러분을 기다리는 건 승리에 대한 달콤한 치하가 아닙니다. 오직 적군의 수장이었던 자기 아들의 죽음만을 통곡하면서 슬퍼하는 리더의 뒷모습뿐이죠. 병사들 입장에선 진짜 허탈하겠네요. 리더의 개인적인 슬픔이 팀 전체의 피 흘린 헌신을 완전히 지워버릴 때 그 리더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충성심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는 질문이네요. 리더의 시선이 오직 자기 내부의 사적인 감정만을 향해 있을 때 그 조직은 과연 그 후로 얼마나 더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정말 묵직한 화두입니다. 여러분의 조직, 그리고 여러분 리더의 모습을 투영해서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과 일상의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깊고 놀라운 심층 탐구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